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성남 미디어센터 우리 동네 소리스타 채널 생방송 진행을 맡은 서현동 소리스타 양혜경입니다. 오늘은 윤성희 작가의 단편소설에 대해 소리스타 출연자분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출연자 중 MZ세대 감성을 대표하는 열혈 쌍둥이맘이죠. 야탑동 소리스타 김진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뱅크시죠. 다양한 목소리 연기의 귀재이신 구미동 소리스타 서영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영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분서주 팔방미인 잘 나가시는 분이죠. 백현동 소리스타 김선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영입니다. 네,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연자분들과 도란도란 얘기 나눌 작품의 저자이시죠. 윤성희 작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릴게요. 이분은 1999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니까 26년째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인 못생겼다고 말해줘는 2012년 현대문학에 발표되었고, 낯술 작품은 2014년 한국문학, 베개를 베다는 2012년 세계의 문학에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21년에 발표된 날마다 만우절 단편소설집이 있고, 올해 나온 신작인 느리게 가는 마음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성희 작가 소설은 등장인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묘사가 독보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스토리 전개는 기승전결이나 논리적 연결성에 대한 과감한 생략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나 소설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키워드 등을 통해 스토리를 끌고 가는 아주 독특하고 참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감상 소감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서영득님, 작품 못생겼다고 말해줘를 읽으셨는데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설은 44살의 미혼모가 되었던 엄마와 딸의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 삶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잔잔하게 보여줘요. 딸의 죽음을 짐작으로만 알게끔 글이 아주 조용하게 전개되는데요. 이를 극복해내는 주인공들의 사소하기 때문에 더 단단해 보이는 사랑을 확인해 나가면서 안도와 함께 진한 감동이 남았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소설이 엄마와 딸의 유쾌한 먹방 스타일 이야기인가 했는데 점점 엄마의 과거와 언니의 죽음 등 가족의 아픔이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드러나면서 와, 작가가 정말 이걸 이렇게 담담하게 그려내다니 정말 필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설 내 등장인물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해볼까요? 우선 어머니 캐릭터에 대해 먼저 말해주시겠어요? 네, 엄마는 출산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해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그 미혼모였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아주 틈틈이 이 출산의 이유를 지나가는 듯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또 사주에 자식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 또 어떨 때는 설악산 단풍을 혼자만 보는 거는 죄인 것 같아서 눈사람을 함께 만들 사람을 만들려고, 고깃집에서 1인분은 안 팔아서. 세상에, 그렇죠. 출산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출산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너무 시시콜콜한 것뿐이라 읽다가 피식 웃음이 났어요. 설마 저런 이유로? 그쵸. 맞아요. 그런데 다시 읽어봤더니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더라고요. 그 아픔하고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이 우리에겐 정말 그립잖아요. 아마도 엄마는 출산이 하고 싶었던 이유를 끝도 없이 더 늘어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애틋하게 함께 해온 자식인데 영영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 어머니 캐릭터는 완전히 낙천적,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 같아요.
단연코 멘탈 갑이라고나 할까요? 반면에 이 소설의 화자이면서 주인공인 딸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엄마의 그 뒷딸인 쌍둥이 자매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못생겼다라고 말하면서 그 미혼모의 딸이라는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왔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그 힘으로 반듯하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듣고 싶은 그 든든한 말, 너 못생겼어 라는 언니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친구 M의 낡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회사 도시락을 M과 매일 먹어요. 엄마와 마찬가지로 남겨진 딸도 덤덤하게 매일을 소화해내요. 변화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시시한 일상의 반복이야말로 슬픔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게 보셨군요. 저는 동생이 발톱 자르고 화분에 묻는다든가 젖은 양말을 우산살에 걸어두는 대목에서는 정말 뜨악했거든요. 물론 작가의 세밀한 묘사의 힘이지만요. 주차장 차 뒷자리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번호로 커피 끓여 마시는 장면에서도 아, 이 동생 정말 비호감이야 했어요. 동생은 좀 우직한 성품을 갖고 있고 닭다리 3개를 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욕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 형부도 마찬가지네요. 이 집안 사람들은 슬픔을 먹는 거로 극복하는 것 같아요. 네, 주인공들은 스스로를 보듬고 나름의 방법으로 따스함을 상대와 나누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해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엄마는요, 딸이 사오는 맥주를 가볍게 마시고 그것으로 세수하고 화분의 식물을 닦아주는 것을 매일 반복해요. 말을 섞지 않는 이웃집 아줌마에 대한 엄마의 무심한 듯 보이는 연민이 있고요. 지금은 모두들 정은이네라고 불리는 가게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 가게를 늘 정민이네라고 불러요. 그거는 아마도 과거를 지우지 않으려 노력하는 엄마가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세상을 먼저 떠나간 쌍둥이 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매일 엄마에게 안부 전화하는 동생이 있고요. 쌍둥이 언니의 필체를 모방해서 편지를 내필해서 보내는 형부가 있습니다. 엄마 역시 예전에 아이들에게 질문하지 않고 아이들의 말에 대답했듯이 그들의 손짓, 몸집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모르는 척하는 속 깊음을 보여주죠. 아, 서영등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잘 이해 못했던 감성이 있었구나 느껴지는데요. 저는 왜 굳이 언니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편지를 대필하면서까지 언니의 죽음을 감추려 하나 생각했었어요. 역시 제가 너무 이공계 마인드를 가져서 그랬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클라이막스인데요. 동생은 전깃줄 5선지에 새가 앉은 사진으로 만든 악보를 준비해서 엄마의 생일에 선물입니다. 엄마가 혼자 중얼거리는 학교종 악보였어요. 그런데 악보를 선물 받은 엄마는 소리내서 학교종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혼자만의 치유를 위해 써야 하는 약이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요, 그 거실에 그 악보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매일 아침마다 그 악보 앞에서 학교종을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나지막하게 중얼거려요. 그런데 엄마 곁에서 동생은 또 나란히 서서 계명으로 소리내서 노래를 불러요. 손도 안 잡았고 목소리도 함께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모녀 간의 다독임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모녀라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견디고 잘 살아나겠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네, 소설은 앞으로 담담하게 살아갈 등장인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못생겼다 말해줘의 등장인물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든 대목이랄까? 표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얘기해 볼까요? 저는 한 2군데 정도 마음에 든 대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노을이네는 더 이상 텃밭을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단절이고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죽음을 알아차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주인공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에 가까운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랑이 조금 전에 저 잡초가 무성했다라는 문장으로 불쑥 더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문장은 달빛에 생기는 무지개를 본 적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의 대사가 있어요. 여기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저한테는. 아마도 저희들도 다 그렇잖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다 바라니까요. 역시 저랑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저는 주말 농장 대목 읽으면서 버스에서 내려 집에 가는 길에 주말 농장이 있으면서 모범 택시가 다니는 동네는 어디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더랬지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작가가 던진 회수되지 않은 떡밥이라든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스토리 전개에 대한 복선, 이런 거 생각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우엔 이걸 복선이 아닐까 하고 느낀 건데, 어머니의 신발끈이 오른쪽만 계속 풀어지잖아요. 저는 이걸 쌍둥이 자매 중 한쪽이 떠나는 상황을 연상했었거든요. 서영득 님이 생각하시는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복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신 혜경님 그 신발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 풀어지고 다시 묶어주는 그 관계에서 회복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글의 작가는 죽음에 대해서, 뭐 정은이네의 슬픔에 대해서, 또 이웃집의 쓸쓸함에 대해서, 텃밭의 방치 이유, 이런 말들을 전혀 밝혀주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독자 나름의 상상을 하도록 유도해서 바로 내 곁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듯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건이라는 건 이미 일어난 것이니까 세상의 이야기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인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영득 님 덕분에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생겼다 말해줘 작품에 대해 서영득 님과 감상소감 얘기해 보았고요. 이제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진아 님은 낯술이라는 작품을 읽으셨는데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감상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낯술은 술을 매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고독과 유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느꼈어요. 엄마와 미희 이모가 닭똥집, 청아, 그리고 건배라는 사소한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낯술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삶을 버티기 위한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그 표현 좋네요. 의식. 술이 이 작품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장치이자 세대 간의 무의식적 유전으로도 읽히죠. 엄마는 술품을 마시고 주인공인 딸 역시 장례식 다음 날과 대학 입학 전날 같은 방식으로 술을 마셔요. 결국 엄마의 외로움을 그대로 물려받은 셈이네요. 네, 그래서 윤성희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슬픔을 푸는 방식은 달라도 외로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같아요. 이 이야기에는 눈물이나 격렬한 후회도 없는데 짧은 그 건배 한마디가 사랑과 상실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설 내 등장인물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볼까요? 네, 먼저 엄마는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은 외로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술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고 짧은 건배 의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인물이죠. 저도 엄마가 일상의 외로움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술은 도피가 아니라 버티기의 상징이고, 건배는 그 엄마가 세상과 이어지는 마지막 끈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미희 이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미희 이모는 어떨까 하고 제가 좀 보니까 엄마에게 좀 정서적으로서 이렇게 대리가족 같은 존재로 느껴졌어요. 둘이 낮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둘이 술을 같이 마시면서 절친이 되잖아요.
역시 친구는 술 친구가 최고죠. 자, 그리고 주인공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주인공 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지만 내면이 깊고 엄마의 외로움을 보면서 자라서 그 감정을 닮아간 것 같아요. 아빠의 죽음 이후에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마저 엄마하고 닮았어요. 엄마의 슬픔을 이해하고 감당하려는 어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보여서 그 슬픔을 받아들이되 변형시키는 인물로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온 가족 구성원이 정말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시련과 오해를 극복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여기까지 낯술의 등장인물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고요. 김진아님의 경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든 대목이랄까 표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호호 아저씨란 별명은 그냥 생긴 게 아닐 거야. 어쨌든 좋은 사람이잖아. 엄마는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별명 때문에 아빠와 엄마가 불과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했다. 27살. 아빠도 모든 게 무서웠다. 이 부분이었어요. 별명 하나가 그 관계의 현실적인 정보보다 되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모든 게 무서웠다. 이 짧고 단절된 문장이 아빠의 불안함과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죠. 맞아요. 단 한 문장으로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힘이 느껴졌었어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작가가 던진 회수되지 않은 떡밥이라든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스토리 전개에 대한 복선 같은 거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감정은 직접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와 이모, 아빠와 나. 그들의 마음은 건배, 술잔, 음식 이런 것처럼 공유된 행위 안에 숨어 있었어요. 아, 네. 작가는 설명하지 않고 대신 감정의 잔향만 남기죠. 네네. 우리가 그 여운을 맡으면서 스스로 해석하게 되는 구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책을 덮은 뒤에도 낮술 한 잔의 온기와 약간의 좀 씁쓸함이 좀 오래 남았어요. 네, 맞아요. 정말 이 가을에 읽기 딱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김진아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선영 님이 베개를 베다 작품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많이 생각했는데 만약 오늘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업을 다 그만두고 엑스트라 단역으로 살겠다. 라고 하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첫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전 처음 떠오른 말은 미쳤어? 뭐 이런 말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베개의 베다의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전 사실 이 책을 읽는 내내 주인공을 포함한 그 포장마차 친구 2명까지 제 생애 비추남들 다 만나고 온 듯한 약간 찝찝한 기분을 느꼈어요. 주인공은 엑스트라를 전문으로 하는 단역 배우고요. 그의 현재 일상 속에 이혼한 전처와 아이와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슬픈 얘기는 아니고요. 윤성희 작가의 특유의 그 유쾌하고 엉뚱한 스토리 전개로 재밌게 단숨에 읽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이 만나는 이야기가 좀 재밌는데요. 주인공과 이혼한 전처의 연애는 다른 많은 곳이 아닌 그 공원 화장실에서 시작돼요. 고등학교 도덕 선생님인 전처가 학교 부임 첫 출근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첫 출근 날이니까 많이 긴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정거장 먼저 버스에서 내리고요. 이제 걸음을 재촉해서 공원을 가로질러 가던 중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끝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소리치는 그녀 앞에 운명처럼 저의 비추남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인공은 동생의 등록금으로 포장마차를 차렸다가 망한 뒤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공원을 달리고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준 주인공은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요. 내일 이 자리에 내가 갇혀 있을 테니까 당신이 열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 전처가 그 만남을 피했더라면 이 운명이 없었을 텐데 이제 운명처럼 그 다음 날도 매일 만나게 되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연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는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가 늘어지고 또 결혼까지 이어지는데 이별의 이유와 과정은 과감하게 생략이 돼요. 이게 아마 윤성희 작가의 특유의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잠깐 나오는 이유라고 나오는 거는 주인공이 어느 날 밤 70살이 된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서 너무 두려워졌고 그 마음을 아내에게 전할 용기가 없어서 갑자기 엑스트라가 되겠다는 헛말이 튀어나오고 그 후 둘은 이혼하는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뒤에도 아이와 함께 자주 밥을 먹고 집을 장기간 비우고 떠나는 아내를 대신해서 아내의 집에 들려 화분에 물을 주고 예전에 자신이 누웠을 법한 베개에 누우며 아내의 꿈을 꾸는 이야기. 처음엔 사실 엉뚱하다고만 느꼈는데 소설 말미에 사실 나는 뭐 옥수수를 싫어했어. 나는 뭘 좋아했어. 라는 그런 말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임에도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취향을 털어놓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함께이지만 여전히 외로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곱씹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목을 꼽으라면 저는 단골집에 관한 좀 주인공의 철학이었어요. 어릴 때 자주 가던 단골집이 있어야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이건 사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걸 주인공의 입을 들으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곱씹어 읽었어요. 30년쯤 지난 뒤에 중년이 된 자녀들이 무심코 옛 생각이 나서 단골집에 들렸을 때 백발이 된 노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다 큰 어른을 된 자녀를 보고도 어릴 적 모습이 떠올리면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 따뜻함. 저는 어릴 때 한 동네에 꽤 오래 살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다정함의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보호와 안정감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좀 따뜻한 마무리를 위해서 한 멘트인데 성남시의 백현동이 또 서현동이 야탑동이 모든 동네가 아이들에게 너그러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김선영님. 네,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베개를 베다 감상평까지 모두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출연자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소설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발견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윤성희 작가의 단편 소설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소감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보았는데요. 텍스트로만 된 소설을 읽는다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 보기보다 아주 느리게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윤성희 작가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겨진 보석처럼 단단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옆에 존재하는 많은 보통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읽을수록 가슴이 따뜻해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성희 작가 신작도 계속 읽어보고 싶네요. 모든 게 빨리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 권의 책과 텍스트의 매력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성남 미디어센터 우리 동네 소리스타 채널에 공개되고 동아리 모임인 유튜브 도란숲 채널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본 작성 및 출연의 서영득, 김진아, 김선영, 엔지니어 이지은, 진행 양혜경이었습니다.
오늘 생방송 출연하신 소리스타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